네,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대북 군사계획, 작전계획 501호도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번 훈련, 과거 훈련과 무엇이 다른지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지난 퀴즈 리졸브와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에 연습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 뽑는다면은 최대 말씀하신 그다음에 최강, 최초 이렇게 3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최강, 최초. 자, 최대는 뭐죠? 최대는 일단 이번에 참가하는 인원수입니다. 예. 인원수가 이제 우리군 한 30만 명 정도와 그다음에 미군 한 17,0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전부 합치면 한 32만 명이 넘는 최대 규모의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최대냐면은 특히 이제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의 경우에는요,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군의 실기동 훈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하는 훈련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냉전 시절에 보면 나토와 소련의 대결이 굉장히 좀 세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토 지역에서 한 가장 큰 훈련이 리포저 훈련이었는데 그거보다 이번에 더 규모가 그때는 11개국이 참여하는데 12만 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훈련이 지금 32만 명 규모의 훈련이다. 일단 병력수로 봐도 일단 병력수로 봐도 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강이라고 했는데 최강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들, 특히 이제 거의 전략 자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동원됐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동원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과거에 왜 미국이 도끼만행 사건 때, 1970년 도끼만행 사건 때 이를 보복하기 위해서 폴 버년 작전이라는 걸 하면서 항모 전단을 2개를 보내고 그다음에 B-52 폭격기를 보내고 다양한 전투기들 정도 투입을 했었습니다. 거의 그때 투입했던 전력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와 전력들이 투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강이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초는 무엇이 최초입니까? 일단 이번에 훈련 중에서 쌍용 훈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상륙 훈련인데 이 쌍용 훈련에서는 여태까지 미군이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21세기형 차세대 상륙 작전이 이번에 처음 아마 이제 적용이 되고 훈련이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륙작전 하면 우리 이제 과거 인천 상륙작전 생각을 하는데 훨씬 더 이제 고도화된 그런 첨단 상륙작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것이 영화 같은 걸 보시면은 해안의 교두보를 일단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내륙까지 진격을 해 나가는 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륙작전인데 이제는 어떠냐면 이 공기부양전 같은 것으로 해안을 아예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목표들을 저렇게 쭉 지나가는군요. 맞습니다. 전부 이렇게 항공단이 와서 전부 폭격을 하고 길을 전부 터준 다음에 공기부양전으로 확 한번 지나쳐서 거기서 내려놓고 그때부터 내륙까지 확 진격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위 내륙 진격 작전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표현이 되는데, 근데 기존에 있던 이런 개념은 한 80년대 말 정도부터 미국이 갖고 있긴 했지만은 사실 그렇게 실제 많이 구현이 되지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몬퍼드 포인트라는 새로운 배가 있습니다. 무슨 뭐라고 그럴까, 마치 항구 역할을 하는 배가 있는데 바다 위에 항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오는 거군요.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막 3대, 4대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1개 여단 정도의 병력과 장비가 바다에서 하역이 돼서 단번에 지금 보시는 공기부양정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또 공격해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이제 21세기형 상륙작전에서 최초로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륙작전 하면은 일단 해안 근처까지 와도 바다 위를 막 군인들이 뛰어가가지고 첨벙첨벙하면서 그리고 총 맞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공기부양정으로 땅까지 그냥 쫙 밀고 와서 맞습니다. 순식간에. 그다음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보한 해안에다가 이렇게 물자를 막 쌓아놓고 거기서부터 물자를 보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바다 위에 물자를 할 수 있는 항구를 다 만들어놓고 거기서부터 한 번에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작전 계획은 501호 미군의 군사 작전 계획을 말하는데요. 이 501호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작전 계획 501호가 어떤 건지 연빈 앵커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전 계획은 미군의 군사 작전 계획을 말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부대에 따라 뒤에 붙는 숫자가 달라지는 건데요. 한국에 적용되는 작전 계획은
미 태평양 사령부가 세운 작전 계획입니다. 5,000번대로 시작을 하는데요. 50은 한반도 지역을 의미하고 15는 상황에 따른 세부 계획을 지칭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작전 계획과는 어떤 점들이 다른 걸까요? 한미는 지난해까지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을 해왔습니다. 북한군이 공격을 하면 서울에서 방어선을 만들어 저지하고 미군 전력이 들어오면 한미가 반격에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에 서명한 작계 501호는 북한에서 명확한 징후만 포착돼도 우리가 선제 타격하는 개념입니다. 작계 5027은 급변 사태가 발생해야 지상군을 투입하는 반격의 성격이 강했다면 5015는 이상 징후만으로도 먼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자, 위원님, 그 선제 타격이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건 눈에 띄는데 선제 타격 이게 기존의 방어와 선제 타격은 뭐가 다른 겁니까? 자, 일단 이 선제 타격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북한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격하려는 징후가 있다. 북한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수소탄이 있다. 근데 우리는 뭐 핵으로 보복을 하겠다. 이런 말들을 방사포 쏠 것이다. 방사포도 뭐 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특히 핵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반격을 해도 늦다는 그런 절박함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제 공격이라고 하지만 자위적인 선제 공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과거에는 결국은 북한이 대규모로 병력들이 밀고 내려왔을 때 이거를 방어선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막는 것. 특히 이제 수도 서울 같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대피를 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절박함에 의해서 이제 그 5027 같은 그런 그 전형적인 방어적 성격이 강한 이제 작전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는 북한이 핵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야,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어떤 방어만 갖고는 힘들다. 그래서 공세적인 방어로 전환을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어떤 핵 미사일 같은 것들을 발사할 징후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을 이제 그걸 타격하는 데 있어서 그 4D 작전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4D는 뭡니까? 4D는 디텍트, 탐지, 그다음에 디스럽트, 교란, 그리고 디스트로이, 파괴, 그다음에 디펜드, 방어. 이 네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저게 지금 사실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탐지 단계에서 북한에 이상한 징후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고고도 정찰기 같은 것이 탐지를 해가지고 해서 그걸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예. 교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북한에서 핵 공격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북한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이죠. 예, 김정은입니다. 그럼 그 김정은을 포함을 한 지휘부를 이렇게 선멸하는 거. 이게 교란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지휘부를 선멸해 버리면은 밑에서 함부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교란이고 그다음에 파괴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 차량이라든가 예. 그런 적의 도발 원점 이 부분을 파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파괴에 만에 하나 실패를 해서 적의 미사일이 날아온다. 예. 그럴 때 이제 뭐 공중에서 그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것들로 방어를 하고 아니면 또 지상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을 막고 하는 부분이 방어고요. 이런 것은 결국 하나의 사이클로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이제 공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제라고 할 때 이게 도발 징후가 아주 농후하다. 곧 쏠 것 같다라는 거를 탐지하는 그 단계 어느 순간을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이 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쏴야겠다.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명확하게 그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북한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니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때는 우리는 너희의 행위를 전면전, 핵을 쏘려는 도발 행위로 간주하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들에게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줌으로써 레드라인을 정해줌으로써 예. 이 선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너희는 큰일이 난다라는 걸 정해주면은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천안함 연평도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원점을 타격을 하고 지휘세력 타격하겠다. 그렇게 선을 그어줘 버리니까 아무래도 지금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게 맨날 그 원점 알 수 없는 이상한 식의 그렇죠. 그 비열한 도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선을 정해주는 것도 굉장히 정부로서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동원이 되는 전략 자산 지금 뭐 모형도 갖고 왔습니다만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핵 항공모함입니까? 예, 핵 항공모함입니다. 뭐 일단 이제 지금 오는 것은 그 존 스테니스라는 배인데 이건 이제 유사한 다른 이제 항모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모형을 일단, 갖고 오셨어요. 예, 이런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길이가 예. 거의 300m가 넘는 정도의 길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작은 뭐 비행기가 예, 좀 맞습니다. 작게 보여요. 이 이제 FA
F-18 호넷이라는 이제 전투기, 슈퍼 호넷 같은 전투기들이 뜨는데 예. 보시면 이 두 군데에서 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동시에 출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전투기들이 한 50여 대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조기 경보기처럼 이렇게 그 하늘에서 이제 적군을 탐지하는 기체, 안 그러면 대잠 기체 이런 것들이 다양한 기체들이 여기서 출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결국 그 뭐냐면 여기에는 한 개의 항공단이 이제 여기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항공단에 소속된 비행대대가 무려 9개의 비행대대가 있습니다. 9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시에 떠가지고 해서 공격을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웬만한 나라들은 나라의 전력만큼 네, 맞습니다.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라크 침공 같은 걸 할 경우에 이런 항모를 세 대를 동시에 띄워놓고 동시에 공격을 가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격을 가할 때는 이걸 막아내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또 게다가 항모 전단에는 항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지스 구축함들이 같이 따라붙습니다. 예. 근데 이 이지스 구축함들에만 해도 그 예를 들어서 92발 정도의 그 미사일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지스 구축함 한 대. 한 대. 그러니까 예. 그게 한 4척, 5척, 뭐 최대는 뭐 8척 이런 정도까지 배에서 발사하면은 거의 진짜 한 500발, 600발 정도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쏟아부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난 화력이 되는 것이고요. 북한을 그냥 한두 시간 안에 바로 주요한 타겟들은 전부 다 이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 그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도 매우 정확한 정확도를 그렇죠. 가지고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잠수함입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예, 버지니아급 잠수함. 지금 이제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지난번에 그 북한이 그 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호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 잠수함 자체가 그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 위쪽에 조그만 구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예. 이 구멍이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서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물 수중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예. 그래서 정밀 목표들을 타격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수상에서 발사하는 것과는 틀린 것이 예. 수중에서 발사하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예.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잠수함의 길이가 굉장히 큽니다. 보면 이 잠수함에는 그 네이비실과 같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참수 전력들 최고의 특수부대들이 탑승을 하고 여기서 북한의 해안으로 침투를 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렇게 해서 참수 전력을 투입을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B-52, B-2 이건 계속 이제 나왔고요. 스텔스 지금 가지고 나왔고, 뭐 F-22 랩터 지금 모든 공중 전력도 다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그 이미 그 B-52 폭격기의 경우에는 그 지난번 그 4차 핵실험 이후에 그 곧바로 이제 한반도를 출격을 했었죠. 출격을 했었고요. F-22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국내 4대가 왔다가 이제 한 2대가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투기 특히 F-22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기를 격추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 이렇게 적진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평양상공으로 침투해 들어가더라도 도저히 북한이 탐지해낼 수 없고 그리고 거기서 폭탄을 떨굴 경우에는 정밀하게 그 어떤 목표를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첫 소식으로 북한에서 뭐 경고망동하지 마라, 우리가 뭐 선제 타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으름장을 놨는데 만약에 군사 전문가로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지금 무모한 도발을 했다, 지금 이 기간에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기간에 만약에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면 이것은 곧바로 북한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전력 자체가 이 32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아직 뒤에서 빠져서 더 증원될 수 있는 전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북한이 지금 뭔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는 이 병력들이 곧바로 북에 대해서 공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서 북한이야말로 경거망동을 할 경우에는 정말로 그 체제가 그냥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절대 어떤 북한을 침공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북한이 이런 평화의 장으로 나와라라고 무력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